서울의 화려한 불빛은 번화한 거리를 비추지만 강남 중심의 고급 펜트하우스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38세의 성공한 사업가 민호는 거대한 유리창 옆에 서서 아래로 쏟아지는 차량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확고한 사업적 성공,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다정한 아내까지. 하지만 민호에게 그것들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아내 혜진은 소박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여성이었다. 35세가 넘었음에도 맑고 청초한 아름다움을 간직했다. 그녀는 화려함을 쫓는 여성이 아니었다. 혜진은 정원에서 책을 읽는 오후, 산간 지역 봉사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와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들을 좋아했다. 하지만 최근 그녀는 민호에게서 뚜렷한 변화를 느꼈다. 민호는 자주 집을 비웠고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늘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으며 메시지를 받을 때면 기묘한 미소를 짓곤 했다. 혜진은 그저 사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 속 피로함, 그녀를 피하는 모습, 발코니로 나가 통화하는 모습들이 모두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혜진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민호의 삶은 이제 가짜색으로 가득 찬 그림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함을 느꼈다. 긴장되는 회의나 사치스러운 사교 행사 속에서 그는 새로운 것, 즉정고 매혹적이며 야망으로 가득 찬 비서 지호에게서 작은 기쁨을 찾았다. 지호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민호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녀는 민호에게 달콤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현재의 따분한 삶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지호는 민호가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했다. 숭배, 새로움, 그리고 그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 지호는 민호가 결혼 생활에 지쳐갈 때마다 찾는 빛이 되어 주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지호와 함께 보내기 시작했고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사치스러운 선물을 주었다. 혜진은 그 돈이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믿었다. 어느 늦은 오후, 혜진은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지만 벌써 밤 9시가 넘었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는 세 번째 신호음 후에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혜진, 지금 회의 중이야. 오늘 저녁은 못 갈 것 같아. 먼저 식사해. 혜진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했다. 지금까지 회의를 한다고. 괜찮아. 응, 괜찮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민호는 그녀가 무언가를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마음속에 공허감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약속이 깨지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이번에는 불안감이 억누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다. 저녁 식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오늘은 그들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고 민호는 완전히 잊은 것이었다. 그날 밤, 다른 고급 아파트에서 민호는 지호 옆에 앉아 그녀가 방금 받은 새 목걸이를 자랑할 때 웃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완벽한 남자예요. 지호가 민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아내라면 당신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민호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혜진은 절대 모를 거라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겉으로만 헌신적인 남편의 모습을 유지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이 이 길에 들어서는 순간 되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혜진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민호가 서둘러 집을 나설 때
그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다. 혜진은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를 보았다. 오늘 밤 7시. 같은 곳에서 만나요. 자기. 보고 싶어. 혜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민호와 자신의 관계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혜진은 민호와 직접 맞서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더 회피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망가진 결혼 생활을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즉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배신의 그림자가 혜진의 삶을 뒤덮었지만 그녀는 그 그림자가 모든 것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혜진은 거실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정성껏 가꾸었던 장미꽃들은 이제 시들어 있었고 마치 그녀의 지쳐버린 몸과 같았다. 그녀가 젊음을 바쳐 헌신했던 결혼 생활은 이제 가짜 연극과 같았다. 민호는 더 이상 그녀의 사람이 아니었다. 지난 며칠 동안 혜진은 산산조각난 파편들을 다시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할수록 모든 것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의 외투 주머니에서 나온 고급 호텔 영수증, 그녀가 우연히 읽게 된 문자 메시지, 민호의 어설픈 거짓말들 모두 마치 작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날 아침, 혜진은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 그녀는 암치료 과정, 혈액검사부터 CT 촬영까지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건강을 처음부터 지켜봐 온 박 선생님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과 놀라움이 엿보였다. 혜진 씨, 박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근 검사 결과에서 몇 가지 특이한 징후가 발견됐어요. 몸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혜진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평소보다 좀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아마 병이 진행되어서 그런 거겠죠. 박 선생님은 잠시 침묵한 후 말을 이었다. 혜진 씨,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벼락이 치는 듯했다. 혜진은 할 말을 잃었다. 임신이라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장기간의 화학요법을 거쳤고 의사는 그녀의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었다. 검사 결과 혜진은 정말 임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상담실에 앉아 스크린에 보이는 아기의 첫 초음파 영상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이었다. 하지만 충만한 기쁨 대신 모순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 혜진 씨, 박 선생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으로 말했다. 현재 상태에서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임신을 계속하려면 모든 암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생존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아기는 살 수 있을까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박 선생님이 대답했다. 혜진 씨의 임신은 극도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신을 유지하고 특별한 관리를 받는다면 아기가 태어날 만큼 성장할 작은 기회가 있습니다. 혜진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배 위로 손을 가져갔다. 그곳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느꼈다. 집에 돌아온 혜진은 침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그가 아마 지우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혜진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멈췄다. 마음속에서 민호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그녀를 일깨웠다.
대신 혜진은 가장 친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 왔을 때 혜진은 자신의 병, 민호의 배신, 그리고 아기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수진은 혜진의 손을 잡고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혜진아, 민호가 계속해서 너를 속이고 내 모든 것을 빼앗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너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해. 혜진은 지친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복수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그가 자신이 한 일을 이해하도록. 수진은 한숨을 쉬었지만 친구를 이해했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혼자 이 일에 맞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후 몇 주 동안 혜진은 조용히 준비했다. 그녀는 가족 친구인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유언장을 변경하고 자신의 상속 재산 전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혜진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민호가 그녀의 희생을 계속 이용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정리했다. 어느 날 아침, 방 서랍을 정리하던 중 혜진은 결혼 초기에 민호가 써준 편지를 발견했다. 혜진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할게. 너는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야. 그 글들은 이제 조롱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편지를 들고 씁쓸하게 미소 지은 후 상자 안에 넣었다. 그 상자는 혜진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질병이 아니라 고독이었다. 민호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점점 더 드물게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늦게 집에 왔을 때 혜진은 그에게 사라진 공동 계좌의 돈에 대해 물었다. 투자했어. 민호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혜진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그녀가 자신의 거짓말을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혜진은 침묵하기로 했다. 진실은 적절한 때에 저절로 드러날 것이었다. 운명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혜진은 더욱 평온해졌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민호의 배신보다 더 큰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 그 고통 속에서 작은 희망, 그리고 그녀가 한때 사랑했고 사랑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무언가. 초겨울 아침, 흐릿한 햇살이 병원의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혜진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흐릿한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이 지호와 비밀 데이트를 하느라 바쁜 동안 혜진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다는 것을 몰랐다. 혜진이 믿는 유일한 친구 수진은 사립탐정 베테랑인 강 씨와 그녀를 연결시켜 주었다. 단 몇 주 만에 강 씨는 민호와 지우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고급 호텔 영수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가 혜진의 상속재산을 대부분 빼돌려 지우의 이름으로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을 혜진에게 보내주었다. 혜진은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울거나 화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있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몸 안에서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고통은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다. 그곳은 그녀의 마지막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어느 날, 민호가 몇 주 만에 병원에 나타났다. 그는 혜진이 좋아했던 빨간 장미꽃 다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민호의 손에 들린 꽃을 보자 혜진은 가짜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혜진아, 괜찮아.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네? 혜진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와줘서 고마워요. 민호는 꽃다발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외투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혜진은 그가 지호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민호의 모든 것이 그녀에게 명확해졌다. 회피, 거짓말, 그리고 그가 보여주려고 하는 가짜 슬픔까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혜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호는 움찔했다. 아, 오늘. 민호는 당황했다. 그는 대답을 몰랐다. 작년 오늘, 당신은 나를 데리고 대전에 가겠다고 약속했죠. 혜진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바빴고 나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이제 나는 궁금해요. 당신은 정말로 나를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민호는 말을 잃었다. 그는 변명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민호가 떠난 후 혜진은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은으로 된 정교한 프레임이 있는 오래된 거울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가보였다. 거울은 수년간 그녀와 함께하며 행복한 미소, 눈물,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비춰주었다. 이제 그 거울은 그녀의 마지막 계획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혜진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심하세요. 혜진 씨.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유언장은 업데이트되었고 모든 재산은 혜진 씨가 지정한 자선단체와 기관으로 옮겨질 겁니다. 민호 씨는 다시 되돌릴 기회가 없을 겁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희미하게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거울은요? 혜진 씨의 요청대로 민호 씨에게 남길 개인 소지품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그 거울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혜진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네, 그 거울은 그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될 거예요. 일주일 후, 민호는 혜진이 병실에서 쓰러졌고 위독하다는 수진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혜진은 그녀가 살아온 것처럼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민호는 훌륭하게 슬픔에 잠긴 남편 연기를 했다. 그는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받았고 심지어 몇 방울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호도 장례식에 나타났지만 멀리서 서성이며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민호는 모든 것이 곧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민호는 몰랐다. 장례식 후 며칠 뒤, 민호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불려가 유언장을 낭독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갔고 혜진이 남긴 모든 재산을 공식적으로 상속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유언장이 낭독되기 시작하자 민호는 마치 발 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돈은 암 환자를 위한 기금과 상간 지역 어린이를 위한 교육기금으로 옮겨질 겁니다. 김 변호사가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는 어안이 벙벙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녀의 남편이야. 이 재산은 내 거야. 죄송합니다. 민호 씨. 김 변호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혜진 씨가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물건입니다. 그는 민호에게 작은 상자를 밀었다. 민호는 상자를 열었고 거울과 함께 혜진의 짧은 편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편지의 글권은 민호를 오싹하게 했다. 민호 씨, 당신은 한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그림자일 뿐이죠. 이 거울은 매일매일 당신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민호가 자신의 삶, 모든 거짓말과 배신이 다른 사람 앞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앞에서 영원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민호는 김 변호사의 고급 사무실 회의실에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의 작은 상자 속 은색 거울은 마치 그의 시선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민호가 유언장 낭독에 대비해 준비한 모든 변명들은 김 변호사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혜진의 유언장을 한 줄 한 줄 읽어나가자 산산이 조각났다. 혜진의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부터 민호가 한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까지 모든 재산은 자선 단체로 넘어갔다. 민호가 지호에게 사줬던 화려한 아파트도 유언장의 조항에 따라 즉시 처분될 예정이었다. 민호가 한때 자신의 미래라고 믿었던 여성 지호는 유언장의 어떤 부분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말도 안 돼의 민호는 분노와 공황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탁자를 세게 쳤다. 혜진이 나한테 이럴 리 없어. 그녀는 내 아내라고. 김 변호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민호 씨, 모든 서류는 공증을 마쳤습니다. 혜진 씨의 유언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매우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당신에게 한 가지 물건을 남겼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민호에게 밀었다. 민호는 상자를 열었고 손이 떨리는 채로 안에서 은색 프레임이 있는 오래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아래에는 혜진이 정성스럽게 접은 편지가 있었다. 혜진의 익숙한 글씨체는 민호의 심장을 먹게 할 듯했다. 민호 씨,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나는 멀리 떠났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애써 외면했던 진실과 이제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 거울은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 당신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거울은 당신이 자랑했던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 즉 거짓말쟁이, 배신자,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을 비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민호 씨.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내 모든 것, 내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주었을 만큼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배신과 상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바꿨죠. 나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이 거울을 남겨요. 매일, 매 시간 당신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혜진. 편지의 글은 마치 칼날처럼 민호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다. 민호는 편지를 탁자에 내려놓고 거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조용하지만 강렬한 힘으로 민호가 혜진이 그에게 보고 싶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다리는 듯했다. 몇 년 후 민호는 혜진이 떠나기 전 살던 고급 아파트에 돌아왔다. 아파트는 이제 법원의 명령으로 폐쇄되었지만 민호는 혜진의 삶에서 사라져야만 했던 어리석은 남자를 기억하기 위해 돌아왔다. 민호의 삶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한때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던 남자는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혜진이 남긴 거울은 여전히 그의 침대 맞은편 벽에 걸려 있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다. 민호는 자신의 얼굴에서 더 이상 옛날의 잘생긴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낯설고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삶의 엉망진창 속으로 갇혀버렸음을 깨달았다. 혜진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진실의 올가미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민호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혜진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민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높은 지위의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 되어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서 살았다. 혜진이 남긴 오래된 거울은 여전히 그의 침대 맞은편에 걸려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주고 있었다. 매일 아침 민호는 잠에서 깨어 거울을 보고 자신과 마주했다. 지난 몇 년간의 거짓과 이기심이 그의 눈빛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거울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민호는 남은 여가 시간을 암 환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보냈다. 이 센터는 혜진의 유산으로 큰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곳을 찾았지만 그는 점차 혜진이 견뎌온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어느 날 센터에서 일하던 중 민호는 암과 싸우고 있는 19세 소녀 유미를 만났다. 유미의 반짝이는 눈과 미소는 민호에게 혜진을 떠올리게 했다. 아저씨, 유미가 센터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던 민호에게 물었다. 아저씨도 저처럼 아픈 가족이 있었나요? 민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잘 극복했나요? 유미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다. 민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매우 강했지만 이겨내지 못했어. 하지만 그녀는 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겼어. 유미는 호기심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센터처럼요? 민호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너 같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핌을 받기를 바랐어. 그날 오후, 민호는 도서관에 앉아 혜진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은 항상 민호를 감동시켰다. 민호 씨, 언젠가 이 글들을 다시 읽게 된다면 사랑은 먼 약속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줘요. 사랑은 상대방이 가장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며, 건설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당신은 그 점을 잊었지만 언젠가 당신이 기억할 것이라고 믿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혜진의 친구 수진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는 민호에 대한 분노를 어느 정도 가라앉힌 상태였다. 민호 씨, 다음 주가 난양센터 3주년 기념식이에요. 수진이 전화로 말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연설을 부탁하고 싶어해요. 당신이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혜진이라면 당신이 그렇게 하길 바랄 거라고 생각해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갈게요.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념식 날, 민호는 청중 앞에 섰다. 그곳에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 의사들이 있었다. 민호는 한때 그가 사랑했지만 배신했던 여성인 혜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혜진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질병뿐만 아니라 고독과도 싸웠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로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좋은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민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혜진은 제가 제 얼굴이 아니라 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을 남겼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매일 거울에서 보았던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호가 연설을 마치자 청중은 침묵했고 곧이어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진이 그에게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기념식 후 민호는 자신의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혜진이 남긴 거울 앞에 앉았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전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혜진이 그가 계속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다. 영원히 고통스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민호의 삶은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배신과 상실의 재에서 그는 마지막 교훈을 배웠다. 진정한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고,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것을. 은색 거울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민호의 잘못뿐 아니라 그가 남은 삶 동안 계속 가져갈 희망을 보여주었다.